7장 투자자산입니다. 자, 이번 교시 이제 투자자산까지 왔네요. 자, 투자자산의 의의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 투자자산이라는 거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그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 투자나 무형자산은 영업활동 사용 목적이지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영업활동 사용 목적이지만, 투자자산은 그렇죠. 투자 목적.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토지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고 그러면 토지라는 유형자산이고요. 만약에 이 토지를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돼야 되고요. 이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때는 투자 부동산으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즉, 자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계정 과목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 토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토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이 자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자산 계정 과목이 구분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 자산의 계정 과목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장기 차입금이에요. 죄송합니다. 장기 금융 상품이에요. 장기 금융 상품. 말이 헛나왔습니다. 자, 장기 금융 상품. 여러분, 금융 상품은 우리가 그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이나 뭐 적금이나 이 외에도 금융상품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데요. 자, 이런 금융상품인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그 금융상품을 우리가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한번 메모해 보시면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장기 금융상품. 만약에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이제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월 5일 날 국민은행에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정기적금 3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하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1번에 1월 5일 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정기 적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은 장기성 예금 이 계정 과목을 장기성 예금 이렇게 쓰니까요. 요 계정 과목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장기성 예금은 장기 금융 상품에 포함되는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금융 상품은 통합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 금융 상품은 통합 계정이고 장기 금융 상품 중에 이런 장기성 예금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7월 5일 날 자금이 부족해서 요 정기적금 해지하고 그리고 세후 이자 소득으로 84만 6천 원과 함께 당좌예금 통장으로 회수했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자, 우선은 그럼 원금 우리 1,000만 원하고 84만 6천 원이니까 당좌예금 통장으로 회수했으니까 당좌예금이 1,084만 6천 원이 들어올 거고 자, 장기성 예금 요 투자 자산은 대변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1,000만 원. 자, 근데 지금 이자에 대해서 세후 이자가 84만 6천 원인데 세금이 15만 4천 원이니까 요거 더하면은 요게 얼마겠어요, 여러분? 84만 6천 원에 15만 4천 원 더하면 100만 원이죠. 이게 이제 이자 수익인데 우리가 84만 6천 원만 받은 거죠. 세금 빼고. 요 세금은 이 법인이 세금을 미리 낸 거니까 요때는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선납, 세금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부동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투자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에요. 건물,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인데 투자 목적으로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 투자 자산으로 구분한다. 자, 건물과 토지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는지를 고려해서 계정 과목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만약에 건물과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장기적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건 투자 부동산이라는 투자 자산으로 구분이 돼야 되고 건물 토지를 영업 활동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건물 토지는 건물, 토지는 토지 이렇게 유형 자산으로 구분이 돼야 되고 이 건물 토지를 부동산 매매회사처럼 부동산 매매회사라는 거는 이 부동산을 사서 파는 회사인데 그럼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상품과 같은 재고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상품이라고 계정 과목을 제가 적었지만 뭐 토지는 뭐 이렇게 계정 과목 명칭을 이렇게 따롭게 해서 재고 자산으로 구분해서 하는 거죠. 그냥 상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구분한다. 예, 그 정도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여기다 메모해 놨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면은, 뭐, 투자 목적으로 해서 쫙 말을 길게 하다가 끝에 가서 토지를 샀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왠지 차변에 토지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 목적이니까 이거는 투자 부동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헷갈리게 나오니까는 여러분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하고 또 문제 풀 때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돼요. 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10월 4일 날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3천만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취득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럼 토지 이렇게 이제 시험장에서 긴장되니까 차변에 토지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자, 장기적인 투자 목적이니까 토지예요, 투자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투자 부동산이죠. 근데 이 토지 취득 시 취득세 20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으니까 이 투자 부동산은 얼마? 그렇죠. 3,200만 원이 투자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어음을 발행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상품이나 원재료 이런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렇죠. 미지급금 3천. 자, 취득세 200만 원 현금으로 준 건 현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11월 5일 날 이 토지를 3,500만 원에 처분하고 타인 발행 당좌수표로 대금을 수령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으로 하는 거 맞죠?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현금이죠. 자, 대변에 투자 부동산 3,200만 원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300만 원만큼은 뭐예요? 그렇죠.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으로 걸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투자 자산에서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유가증권에 대한 겁니다. 자, 유가증권은 우리 시험에서 뭐 무조건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그렇게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시험 문제가 빈번하게 나오는 파트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가증권이라는 건 우리 회계에서는 주식하고 채권을 말해요. 주식을 우리 지분증권이라고도 하고요. 주식을 우리 지분증권, 요 채권을 채무증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합쳐서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금이 여유 자금이 있으면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도 여유 자금을 은행에다가 단순히 그냥 예금만 해놓으면 이자가 얼마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 돈으로 이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금을 운영할 목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투자했을 때 이 유가증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거냐? 보유 목적에 따라 유가증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간에 취득했다가 이게 오르면은 팔아가지고 차익을 얻는 거죠. 이렇게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유동자산 중에도 당좌자산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자산 공부하고 있는데 당좌자산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유가증권을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는 게 더 기억이 또 남을 것 같아서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자산으로 구분되지만 이제 설명의 흐름상 여기 투자자산 쪽에서 같이 설명하기로 할게요. 이해되시죠? 단기 매매증권은 투자자산이 아니라 당좌자산입니다, 여러분. 설명의 흐름상
매끄럽게 하려고 여기 넣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장기 투자 목적이지만 매도 가능이라는 건 뭐예요? 갔다가 중간에 팔 수도 있다. 중도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했는데 장기 투자했는데 중간에 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분해서 투자 자산으로 구분하자는 거예요. 자, 만기 보유증권은 뭐냐면요. 이거는 장기 투자한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기 보유증권은 주식은 될 수 없어요. 주식은 왜 그렇죠?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여러분. 만기는 채권이 만기가 기간이 있는 건 채권이죠. 주식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기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은 주식, 즉 지분증권은 만기 보유증권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그럼 만기 보유증권이 뭐냐? 장기 투자했는데 이 채권 만기까지 갖고 있을 의도로 투자했어요. 또 그만큼의 회사의 자금 능력도 돼요. 그러면 만기 전에는 이걸 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도 관한 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은 투자 자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유동자산의 당좌 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 주식을 투자해서 갖고 있게 되면 그 상대방 회사한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배당금을 받으면 영업의 수익,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수익이. 채권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그렇죠. 이자를 받으니까 이때는 이자 수익,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이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단기 매매 증권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이제 취득했을 때 우리가 취득 원가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요 단기 매매 증권은 좀 특이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증권사에 가서 취득을 할 때 증권사에다가 수수료 같은 이런 부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한다라고 배웠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이 증권사 수수료 등의 이 비용은 취득 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뭘로 처리한대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대요. 좀 이상하죠? 보통은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로 포함하는데 이 수수료는 취득 원가로 포함하지 않고 단기 비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좀 의아하죠? 이거 왜 그럴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실무적인 걸 고려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경우에 이제 일반 기업은 뭐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증권사들 있잖아요. 증권사들은 여러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각 주식별로 이걸 수수료 들어가는 이런 부대 비용을 다 안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 매매 증권은 사고 파는 게 빈번하니까 이거를 다 이 취득원가에 이걸 안 보내서 배분하기가 또 어렵고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실무적인 걸 고려해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하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그리고 이 단기 매매 증권 이 취득할 때 수수료를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기말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를 했을 때 어차피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취득했을 때 수수료 비용으로 하든 취득원가로 하든 간에 전체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봐봐요.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100원에 이렇게 샀어요. 100원에 샀어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제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20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금으로 봐봐요. 현금으로 120원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20원만큼은 수수료 비용 이렇게 비용 처리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시가로 평가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말에 단기 매매 증권이 15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50원 이렇게 분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취득 수수료를 취득 원가로 산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 단기 매매 증권 120원, 현금 120원,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럼 기말에 150원으로 공정가치가 올랐을 때 단기 매매증권 30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30원 이렇게 분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지금 비용으로 20원 처리하고 수익으로 50원 잡으면 단기 순이익이 30원이 들죠. 근데 만약에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평가이익 30원이 잡히니까 단기 순이익이 30원 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취득했을 때 이 비용을 비용 처리하든 취득원가로 하든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상쇄가 돼 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매매 증권 취득했을 때 취득 부대 비용은 사실은 이게 취득 원가로 가는 게 맞지만 실무적으로 이거를 다 원가 이거를 안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도 어차피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니까 어차피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럼 실무적인 편의를 고려해서 이게 원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게 논리상은 맞지만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예외적으로.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 이거 외워주시면 돼. 알았죠? 이해되면 좋고요. 혹시 좀 내용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 수수료를 실무적인 걸 고려해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겠죠? 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1월 10일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주당 6만 원에 취득하면서 증권사 수수료로 7만 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0주에 6만 원이면 600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그렇게 여기다 써놓진 않았지만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시세 차익 목적임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차변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은 이제 당좌 자산에 속하는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자, 수수료 낸 거는 뭘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용은 영업과 관련된 영업비용,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비용이죠. 근데 영업 외 비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수료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볼 건지, 즉 판매비와 관리비로 볼 건지, 아니면 영업 외 비용으로 볼 건지가 지금 고민인데, 자,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주식을 사고 파는 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업 비용이지만 일반 제조기업은 이게 영업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실무적으로 편의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취득원가에 산입 안 하고 수수료 비용으로 단기 비용 처리한다. 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하고 나서 기말에 이거를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주식이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상승했을 때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으로 인식하고 거꾸로 반대로 공정가치가 하락했을 때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해서 우리가
영업외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영업외수익이나 영업외비용, 즉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게끔 규정을 해놨어요.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자, 12월 31일 삼성전자 주식이 기말 결산 시에 한 주당 7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상승했대요. 자, 한 주당 장부 금액은 6만 원이었고요. 보유 주식은 100주였어요. 그러면 한 주당 만 원이 오른 거죠. 그죠? 그러면 100주에 만 원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만큼 12월 31일 날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아직 실현된 이익은 아니죠. 이게 주가가 올랐지만은 내가 이걸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실현 손익이긴 한데 우리 회계 이론에서는 이게 어차피 단기간에 실현될 거니까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단기 손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의 수익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12월 31일 날 삼성전자의 주식이 기말 결산 시에 한 주당 4만 원으로 하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6만 원에 취득했는데 4만 원이 됐다 그러면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2만 원이 하락했으니까 주당 100주면 200만 원만큼이 단기 매매 증권이 줄어드는 거죠. 자산의 가치가. 그리고 이거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때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처분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만약에 처분 금액이 적어서 손해 났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을 영업의 손익으로 구분한다. 이건 당연히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죠. 이거는 처분을 해서 실현된 거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히 처분 손익, 즉 영업의 손익으로 인식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여러분 요게 좀 헷갈린 게 처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처분할 때. 우리가 살 때도 수수료를 내지만 이걸 이 주식을 우리가 팔 때도 증권사에 처분 수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처분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분 수수료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냈으니까 이게 막 취득할 때랑 헷갈려요.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럼 왠지 처분 수수료도 수수료 비용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처분 수수료는 처분의 일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100만 원이 이번에 났어요. 근데 증권사에다가 처분 수수료 3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이익을 잡지 않고 수수료 낸 거 빼고 70만 원만 이익으로 잡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거꾸로 만약에 이번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났어요. 근데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20만 원을 달래요. 그러면 120만 원의 처분 손실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즉, 처분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 이렇게 분개하지 않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자, 5월 10일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주당 6만 원에 취득했었는데 이걸 8만 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8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장부는 6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 이익이 났는데 처분 수수료가 지금 4만 원이 제외하고 들어왔대요. 그러면 처분 이익을 200 잡고 이 처분 수수료 4만 원을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200에서 요 4만 원을 제외하면 처분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96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 4만 원은 수수료 비용 4만 원 잡고 대변의 처분 이익 200만 원 잡아도 단기 순이익은 196만 원 느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분과 관련된 수수료는 별도로 기록하지 말고 그냥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뭐 처분 손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손실이 난 경우에는. 그래서 처분 손익에서 조정한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경우에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주당 5만 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500이죠. 그죠? 500인데 처분 수수료 2만 원을 제하고 받았다. 그러면 498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600만 원짜리 단기 매매증권 줬으니까 이번엔 손실이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사실은 600만 원짜리 주고 500만 원에 지금 우리 처분 수수료 빼고 500을 받는 거니까 100만 원이 처분 손실인데 이 과정에서 처분 수수료가 2만 원이 더 나갔으니까 처분 손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일반 제조기업은 처분할 때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서는 투자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장기 금융상품 그리고 뭐 투자부동산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원래 단기 매매증권은 투자자산으로 구분되는 개정 과목이 아니지만 유가증권의 설명의 흐름상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자산이지만 투자자산 편에 같이 제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그리고 기말평가 처분에 대한 분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강에서는 매도가는 증권부터 한번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